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좀 천천히 좀 하겠습니다. 2017년도 지방직 7급 첫 번째 문제. 행정권한의 위임에 대한 얘기입니다. 행정권한의 위임은 강론 파트인데 총론의 상당 부분 겹쳐 있기 때문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일부만 위임을 하는 것이고, 일부를 위임하는 것이고, 권한의 전부를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임 얘기가 나왔는데, 권한 위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원래 행정부 권한이고요. 그거 말고 이제 입법 위임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률 위임이라고 알고 있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위임 명령, 위임 입법.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마찬가지로 전부 위임은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전부 위임은 허용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일부 위임만 허용이 되는 것이다. 일부 위임만 인정이 됩니다. 위에 같은 경우에 전부 위임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전부 위임을 하면은 권한 위임 같은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사무권한을 그 다음에 입법 위임을 전부 위임을 하게 되면은 국회의 입법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 되어버린다. 포기하는 결과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권한 위임이든 아니면 일부 위임이든지 간에 전부 위임은 허용될 수 없고 일부 위임만 가능한 것입니다. 권한의 위임은 법률의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하나예요. 인정된다. 법률의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헌법 제96조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96조에 행정조직 쪽 말고 행정권한 쪽입니다. 행정권한, 법정주의 원칙 얘기하는 거죠. 행정권한, 법정주의. 법률에 의해서 권한 배분 관계를 정해놨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느 행정기관이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는지 권한, 즉 직무 범위를 정해놨으면은 그 권한 배분 관계를 변경할 때에도 같은 레벨의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행정권한, 법정주의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개별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이 되는 상황이죠. 법률 유보 원칙 적용을 받게 되고, 법률 유보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 개별법상의 별도의 권한 위임의 법적 근거 없을 때 정부조직법 제6조 1항을 근거로 하여 6조 1항을 근거로 해서 권한의 재위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위임. 6조 1항만 가지고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도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조직법 6조 1항에 보게 되면은 위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전문에서 후문에서 재위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재위임에 대해서. 근데 위임이든 일반 위임이든 재위임이든 간에 둘 다 똑같이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러면 이 재위임의 법령이 정부조직법의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있고, 위탁에 관한 규정. 이게 대통령령입니다. 이게 대통령령이고, 이렇게 얘네들 4조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무위임 규칙을 근거로 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으라라는 부분도 문제로 간혹 출제가 되죠. 이렇게 규칙을 근거로 해서 재위임을 할 때 원래 위임했던 권한기관이 있죠. 위임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승인이 따라 붙어줘야 되고, 규칙을 근거로 해서 재위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재위임을 할 수가 있다.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이 이렇게 있는데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한테 기간 위임을 했다. 기간 위임을 했으면 이 광역지자체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사무가 되냐? 기간 위임 사무가 된다 이거죠. 기간 위임 사무가 되고 얘가 다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기초지자체장한테 이렇게 위임을 할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자치사무와 단체 위임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문제가 아니고 규칙으로 정할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권한위임의 근거를 만드는 거니까 권한위임 규칙, 사무위임 규칙에다가 근거를 두게 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근거가 없는 게 아닌 겁니다. 개별법의 근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정부조직법 6조 1항 후단 쪽으로 가게 되고 후단에서도 다시 또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법령의 근거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 또 이걸로 끝내겠다는 게 아니라 규칙의 근거를 둬야 한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결합을 시켜가지고 정부조직법 6조 1항을 근거로 재위임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고 그것이 판례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부 위임을 받은 행정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내부 위임을 받았다. 내부 위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수임청이 있고 수임기관이 이렇게 위임청이 있고 위임청이 있고 그 다음에 내부임 들어가서 수임청이 있다 이거죠. 수임청이 이렇게 있다. 내부 위임을 하였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원래 권한은 위임청한테 있었고 그 다음에 내부임을 통해서 권한의 귀속점이 이전되는 건 아니니까 그대로 여기에 있는 상태죠. 근데 내부임을 받은 행정기관 수임청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위임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해야 되는 거죠. 수임청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했다 하게 되면 이것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죠. 권한 없는 자의 행위가 되는 것이고 무권한 자의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 처분은 무효이므로 권한 유월의 문제 무권한의 행위에 대해서 판례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고 있고요. 처분의 상대방 갑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갑은 내부 위임을 받은 행정기관을 피고로 해서 누구를 피고로 하는 거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피고로 해서 행정소송을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무효니까 이 항고소송은 무효확인 소송이 되는 겁니다. 무효확인 소송이 될 테고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사실 권한위임의 문제라기보다 피고적격의 문제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정당한 권한자가 아니라 외부적 명의자가 피고가 되는 것이 맞다. 그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본안 판단의 문제로서 이거는 본안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주체의 하자 문제로 본안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 것이지 소송요건 피고적격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 보시면 갑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는 전부 다 특허입니다. 전부 다 특허죠. 우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 운송사업면허는 특허에 해당을 하고요. 특허, 처분, 그리고 재량, 행위에 해당을 하겠죠. 그 중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택시입니다. 택시면허인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 중에서 택시면허, 택시운송사업면허 쪽이 되고 있고 여기서 일반 택시, 회사 택시 말하는 겁니다. 일반 택시, 회사 택시 쪽하고 개인 택시
개인 택시 쪽하고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잘 나오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을 지금 우리가 양도양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양도양수를 하게 되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를 고려하시게 되면 14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래 특허 같은 경우에는 양도를 할 때 인가가 필요한 건데 얘는 인가가 아닙니다. 얘는 인가가 맞고요. 이건 정상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특허의 양도 양수는 인가를 통해서 그 영업권이 이전이 되는 것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허가와 마찬가지로 지위승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위승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법 14조에 지위승계 신고 대상이다. 회사 택시, 일반 택시는 지위승계 신고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일반 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일반 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던 중에 자신의 사업을 을에게 양도하고자 을과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을이 사업의 양도양수 신고를 했다. 여기서 양도양수 신고라고 했죠. 사업의 양도양수 신고, 지위승계 신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일반 택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반 택시이기 때문에 갑에 대한 일반 택시 운송사업 면허는 재량행위에 해당을 한다. 여기서 재량이죠. 특허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는 재량행위에 해당을 하고 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신고의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행정절차법의 적용 대상이다.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은 불이익처분 절차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이익처분 절차로서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도 지위승계 신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똑같은 방식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법관계 나누고 공법관계 나누고 이건 똑같이 갑니다. 우리 식품위생법 때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소유권 넘어가시고 여기서 사업권, 영업권 이렇게 넘어가는 방법이고 순서대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이 부분에서 영업권 이와 관련돼서 지위승계 신고를 하게 되면은 양도인이 있고 양수인이 있고 이렇게 해서 얘가 지위승계 신고를 할 테고 얘한테 그에 따른 수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만은 이 수리라는 것은 사업자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쪽에 대한 사업권 상실, 박탈을 초래하게 되고 이쪽에다가 사업권 설정을 하게 되고 우리 판례 법리에 따르게 되면은 이 양도인은 처분에 직접 상대방으로 인정될 수가 있고요. 직접 상대방이고 이것은 적극적 불이익 처분의 성격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거부 처분 문제가 아니죠. 따라서 사전 통지, 의견 제출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판례가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갑과 을 사이에 사업 양도 양수 계약이 무효더라도 이에 대한 신고 수리가 있게 되면 사업 양도의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것이다. 수리가 있다. 양도 양수 계약이 무효다라고 했습니다. 위법이고 무효다. 그런데 수리가 있으면 효과가 발생을 한다. 그 얘기는 유효로 바뀐다, 적법으로 바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자의 치유가 인정이 되는 것인가? 하자 치유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밑에 거랑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 여기서 양도계약 체결한 것이 이것이 무효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그대로 위로 올라가고 수리처분,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처분도 동시에 무효가 되는 것이죠. 동시에 무효가 되는 것이지 수리가 있었다고 해서 얘가 유효로 가는 것은 아닌 겁니다.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닌 것이고요. 지금까지 계속 봤던 대로 밑에 있는 양도계약 체결이 이게 실질적 요건으로 포함되는 것이고 이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되는 것이죠. 얘가 무효면 얘도 역시 무효가 되는 것이지 밑에 게 유효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사업에 양도양수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갑은 민사쟁송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양도양수 행위, 계약행위가 무효임을 구함이 없이 곧바로 항고소송으로, 여기서 항고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뒤쪽에 보시는 대로 수리의 무효확인을 구한다라고 했죠. 무효확인 소송 얘기하는 겁니다. 무효확인 소송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지금 원고적격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기 때문에 원고적격 인정되는 것도 맞습니다. 인정되는 것도 맞긴 한데 외형상으로는 제3자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직접 상대방이고 원고적격 인정되는 것도 맞기는 한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협의의 소익 얘기하는 거죠. 협의의 소익. 밑에 게 무효라고 했을 때, 얘가 무효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민사소송 먼저 제기하고 나서 무효확인 판결 받고 여기다가 행정소송 이렇게 제기할 필요 없이 그냥 요것만 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행정법원은 그 요건이 되고 있는 사법관계에서의 양도계약의 유무효에 대한 판단을 행정법원이 스스로 할 수가 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래야 되는 것이고요. 곡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곡물법 문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짚고 총론과 관계되는 부분만 간단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물에 대한 설명. 곡물의 인접주민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곡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상 구체적으로 곡물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접주민이라는 기본 요건 깔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 곡물의 인접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 고양된 일반 사용권이 인정될 수는 없다. 맞는 얘기죠. 이건 곡물법 문제니까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진 마시고요. 일반 사용관계가 있고 특별 사용관계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내려가고 일반 사용관계가 아니면 특별 사용관계로 가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그 곡물의 본래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고 자유로이 사용을 해야 되고 무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허가 사용관계, 특허 사용관계, 그다음 관습상 사용관계, 그다음에 계약상 사용관계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 중간에 고양된 일반 사용권이라는 게 인정될 수 있는데, 이 고양된 일반 사용권은 인접주민이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야 되고요. 인접주민이라는 기본적인 조건이 깔리고,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사용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고양된 일반 사용권 인정되고 인정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고양된 일반 사용권이라는 것이 손실보상으로 연결이 되는지 원고적격이 인정이 되는지에 대한 문제까지는 총론에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국유재산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를 한 다음에 여기서 국유재산이냐 공유재산이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행정재산이죠.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는 지금은 다 특허 처분으로 보고 있고요. 그 사용 수익자에 대해서 사용료 부과를 하고 있다. 사용료 부과는 32조, 36조, 72조, 73조, 사방금연이죠. 사방금연, 사용료 징수, 일방적인 취소철회, 변상금의 징수, 연체료의 징수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방금연 중에 이 사용료부가 여기 얘기하는 것이고, 이 사방금연은 권력행위입니다. 권력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사법상의 이행 청구가 아니라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위하는 처분, 급부 하명에 해당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요거를 비교를 하시게 되면은 행정재산이 아니라 일반재산의 대부료 청구를 하게 되면 이거는 사법상의 이행 청구가 맞는 것이죠. 다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행정재산 쪽에 처분으로서 사용료 부과하는 거하고 일반 재산 쪽에 있어서 대부료 청구하는 거하고 둘 다 마찬가지로 만약 그것을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 징수가 둘 다 가능하다. 일반 재산 쪽도 강제 징수가 가능하다라는 특징, 요거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3번에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더라도 공유수면, 바다수면 내기하는 거죠. 자연곡물입니다. 자연곡물, 바다수면, 자연곡물입니다. 자연곡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의사적 요소로서 공용 지정이 없어도 행정재산, 자연곡물이 될 수가 있지만 반대로 공용 폐지가 있어야만 곡물이 소멸돼서 사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일반 재산으로 전환될 수가 있죠.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 하더라도 공유수면으로서 공용 폐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공용 폐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법률상으로 여전히 공유수면, 여전히 자연곡물, 여전히 행정재산의 성질을 갖는 것이다. 이거는 강론 얘기고요. 국가가 곡물을 사실상 본래 용도에 사용하고 있지 않거나 곡물을 점유를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는 객관적으로 공용 폐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공용 폐지가 있어야 되는 것은 인공곡물이든지 간에 자연곡물이든지 간에 불문하고 둘 다 마찬가지인 것이고, 또한 이와 같은 공용 폐지의 의사라는 것은 명시적인 의사도 인정되지만 묵시적인 의사도 역시 인정될 수가 있는데, 이 정도만 가지고는 추산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맞긴 한데 이것도 강론 부분에 가깝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4번 국가배상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배상법 2조 1항의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직무행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활동은 제외가 되는 것이다. 직무행위 관련돼서 직무행위에 대한 학설은 3개가 있고요. 협의설이 있고 광의설이 있고 최광의설이 있고 이렇게 되겠죠. 이게 했을 때 공법행위냐 사법행위냐 기본적으로 나누시고 공법행위다 사법행위다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행위, 그 다음에 이제 권력행위다 비권력행위다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협의설은 얘만 인정하고 이건 인정 안 하고, 광의설은 공법행위 전반 사경제 주체 지위에서 하는 거 인정 안 하고, 광의설은 전부 다 인정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 부분이 바로 이게 통설 판례 입장, 이게 판례 입장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공법행위라고 했을 때 그것이 권력행위인지 아니면 비권력행위인지 불문하고, 법적행위인지 사실행위인지 불문하고, 그것이 자귀행위인지 부자귀행위인지 불문한다, 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면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공법행위까지는 되지만 얘는 안 된다, 맞는 말이 되고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는 표현은 영조물이죠. 국가배상법 5조고요. 국배법 5조 2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5조 2항 쪽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게 5조에 따른 배상책임 주체죠. 배상책임 주체는 2조하고 5조 모두 다 국가 지자체로 되어 있고요. 헌법보다 조금 좁게 되어 있고 그 사람한테 구상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2조에서의 공무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을 때 구상하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영조물 들어왔잖아요. 그죠? 영조물이 이렇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영조물이 들어왔을 때 이거 맨 처음에 설치할 때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 사용할 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관리할 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겠죠.
영조물이 지금 하자가 발생을 해서 그것 때문에 누군가한테 손해가 발생을 한 건데 그 영조물을 애당초 만들 때 부실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겠죠. 부실공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뭐 부실공사에 따른 수급인이 있을 텐데 이 영조물 만든 사람 그 업체가 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불법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영조물을 허락받지 않고 불법 사용한 누군가가 사용을 하다가 하자를 거기다가 만들어 놨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 이거 관리하는 거, 이거는 관리 담당 공무원입니다. 저 위에 있는 저 공무원 얘기하는 거야. 이 친구. 공무원이, 영조물의 관리 담당 공무원이 관리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크게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애당초 만들 때부터 잘못 만들어져 있어서 관리 문제가 전혀 아닐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설치나 관리와 전혀 상관없이 불법 사용하는 사람이 거기다가 문제를 일으켜 놨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로 그냥 정상적으로 넘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관리 담당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비정상적인 상황. 이래서 따로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누군가 있다면 그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 책임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당연한 얘기인데 잘 나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7급이어서 지금 제시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가배상법 5조 1항에 공공의 영조물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등의 권한 없이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포함되죠. 이거는 758조, 민법 758조의 공작물의 점유자 책임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리하고 있는 사람에게 배상을 묻는 것이 맞는 겁니다. 사실상 관리도 포함되는 것이고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승에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곧바로 그건 아니죠. 단정할 수 없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앞에 전소로서 취소 소송이 있고 뒤쪽에 후소로서 국가배상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앞쪽에서 인용 판결이 나왔다. 그러니까 당해 처분이 위법이다라는 전제가 깔린 거죠. 손해 발생의 원인 행위는 처분이다 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서 위법해지는 것인가 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인가 고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위법행위로 인정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쪽의 판례 없다고 했습니다. 이쪽의 판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쪽의 판례 단정할 수 없다라고 했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다 풀릴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금전상의 제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른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조의 2에 의해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 과징금은 당연히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 당연히 갖고 있고요. 행정제재금 맞고 그 다음에 과징금이죠. 과징금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당이득 환수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게 맞고요. 헌법 제13조 1항이 생뚱맞게 갑자기 뚝 들어온 건데 지금 뒤쪽에 설명이 없어요. 이건 지금 죄형법정주의 얘기하는 거죠. 죄형법정주의 원칙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이중처벌금지 원칙 이거 도출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지하는 형벌권의 행사로서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데 갑자기 뭘 금지하는지 알 수가 없는 얘기를 꺼내기는 그랬지만은 과징금과 함께 행정형벌을 부과한다고 했을 때 이겁니다.
과징금 부과하고 and 행정형벌로서 뭐 벌금을 부과했다. 벌금을 부과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죠. 여기는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과징금은 처벌이 아니다.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산금은 세금에도 부과되지만은 뭐 과태료나 이런 데도 부과될 수 있죠. 가산금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자입니다. 이자에는 이자 받는 거 얘기하는 거고, 금전급부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 제재로서, 그래요. 의무 내용은 돈입니다. 의무 내용은 돈이고요. 돈을 내지 않았을 때 요번에 들어가는 심리적 압박 수단도 돈입니다. 심리적 압박 수단도 금전 부담을 가지고 금전 채무의 이행에 대한 간접 강제의 효과를 갖는다. 간접 강제, 뉴입니다. 새로운 의무행 확보수단. 새로운 의무행 확보수단은 전부 다 간접적 강제 수단으로서 제재력, 집행력이 아니라 제재력의 행사 문제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의무행 확보수단은 전부 다 간접적 강제 수단이다. 세법상의 가산세는 가산세입니다. 가산금, 가산세를 보통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가산금은 뭐 과태료 등 세금 아닌 부분에도 이자니까 이자는 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산금, 가산세 비교하는데 이 가산세는요, 이 자체가 세금입니다. 이 자체가 세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금 문제에만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가산금하고 가산세하고 보통 같이 돌아다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산세는 오직 세금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먼저 기준 잡아 놓으시고,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요게 핵심이죠. 신고를 안 해서 세금을 안 낸 겁니다. 신고를 안 했을 때, 그러니까는 같은 세금으로 보게 되면은 가산금은 고지납부 방식이고, 가산세는 신고납부 방식, 고지납부 방식, 신고납부 방식, 이렇게 비교하면 같이 세금 위에 올려놓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 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여기서 이제 살짝 흔들려 볼만한데,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런데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세금 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입니다. 명백. 법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게 말입니다. 뭐 지금은 세금인데, 뭐 행정형벌이든 아니면 뭐 행정질서벌이든 이런 것까지도 말입니다. 행정형벌이든 행정질서벌이든 간에 이런 것조차도, 행정벌조차도 그것이 잘못된 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다시 말해 위법성 인식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내 행위가 잘못되어 있다, 잘못된 행동이다 라는 것이 위법성 인식 가능성이 없는 뭐가 인정이 되면은 정당한 이유가 인정이 되면 당연히 행정벌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탓을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볼 때는, 그럴 때는 이 경우에 있어서도 다시 말해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는 책임주의가 적용되는, 책임주의가 적용되는 행정벌에 있어서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벌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가산세라는 것은, 이것은 책임주의가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고의 과실을 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객관적 책임을 묻는 제재 처분입니다. 책임주의도 적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 또 정당한 이유를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법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데 어떻게 정당한 이유가 인정이 되겠습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 따라서 이럴 때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이고, 아무리 공무원이 잘못 설명했다고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 이 사람의 잘못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6번 항고소송,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동일한 행정처분,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거 아주 좋은 문제더라고요. 취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에 후발적 병합입니다. 뭐 후발 병합이든 원시 병합이든 그게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지금 이제 소병합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소의 병합. 소의 병합에 대한 문제로 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비교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소병합하고 그 다음에 소변경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소병합 같은 경우에는 주된 청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관련 청구를 갖다가 붙이는 게 소병합이죠. 소변경이라고 하게 되면 구소가 있고 그것을 신소로 바꾸는 게 소변경이죠. 여기서 그 소송이 적법해야 되는 것은 이 세 가지였었습니다. 세 가지. 얘네 셋은 적법해야 됩니다. 구소 같은 경우에는 부적법하다고 할지라도 각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변경을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관련 청구 쪽이 적법해야 되는데 이게 부적법입니다. 이게 부적법하다고 했을 때 이거를 살리는 경우가 우리 판례 중에 2개가 있는데, 그게 지금 여기 중에 하나가 등장을 한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 첫 번째는요, 주된 청구로 무효 확인 소송이 제기가 되어 있고 관련 청구로다가 취소 소송을 이렇게 제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주된 청구로 항고 소송이 제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당사자 소송을 지금 병합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알고 있는 대로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이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60일의 제소기간이 있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청구 소송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게 되면은 둘 다 제소기간이 있는데 둘 다 제소기간이 이미 지나간 겁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소병합 청구한 시점. 병합 청구한 시점. 원래 이때가 기준 맞습니다. 이때가 기준인데 이 병합 청구 시점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미 도가가 돼버린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살리기 들어가는 게 위에도 되는 소를 포함하고 밑에도 되는 소를 포함한다. 되는 소를 포함한다. 이런 게임이 들어가게 되면 1번에서 사용한 논리는 뭐냐면 소병합은 소변경을 포함한다. 소변경의 취지가 포함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취지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다. 이렇게 접근이 된 겁니다. 대는 소를 포함한다. 죄송합니다. 이게 위아래가 바뀌었네. 위아래가 밑에가 소병합이 소변경의 취지를 포함한다. 위에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취지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다. 이게 들어가면요. 이게 지금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 사건에서 그거는 처분적 법률이고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 지급을 거부를 하자 그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60일 안쪽이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A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90일 안쪽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소기간이 준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90일, 60일의 제소기간이 앞부분에 주된 청구를 제기하던 시점에는 준수가 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던 것이고요. 이것을 소병합으로 보게 되면 이 친구가 스스로 이 병합 청구 시점에 60일을 지켜주고 있어야 되는데 지켜주고 있지 못했었고 이것을 뭐로 보겠다고 했냐? 판례가 소변경으로 보자. 그럼 이건 구소고 그럼 이건 신소다. 이렇게 봐버렸죠. 이렇게 봐버리게 되면은 우리 행정소송법 21조 4항에 따르게 되면은 소의 종류가 변경이 되는 것이고 이럴 때는 신소는 구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봐버리죠. 소급표를 인정을 해버립니다. 처음에 제기된 때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소변경이니까 이걸 구소 처리했으니까 버리는 게임이고 이놈을 살리는 거고요. 저게 소급표 적용됐으니까 60일 안에 제기된 게 맞는 걸로 처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살렸던 사건이죠. 이렇게 보상금을 줬던 겁니다. 같이 비교해서 기억하시고 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취지에는 취소를 구한 취지가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때를 기준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모임에도 불구하고 소병합 청구임에도 불구하고 소병합은 원래 이렇게 보는 게 아닌 건데 소변경 방식인데 이거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효 확인을 구한 취지엔 취소를 구한 취지가 포함된다라고 봐서 얘가 요때 제기된 것으로 봐서 90일 안쪽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살리겠다, 병합을 시키겠다라고 말한 거고요. 그리고 얘는 병합 맞습니다. 얘는 변경 처리가 된 것이고요. 얘는 병합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무효이면서 동시에 취소인 경우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병합이었다면 그것은 예비적 병합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일 테고요. 하나를 해제 조건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특별한 사정은 어떨 때냐면 특별한 사정은 이 친구가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데 취소으로 치게 되면은 행정심판을 못 거쳤다라거나 아니면 제소기간을 도과했다라거나 이렇게 해서 도저히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서 그래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겁니다. 가 아니라면 무효 확인을 구하는 취지에는 취소를 구한 취지가 포함된다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건방 떨지 마라 이 얘기도 한번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이상이라는 말도 같이 꺼냈습니다. 취소를 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효 확인을 구하는 취지에 취소를 구한 취지가 당연히 안 포함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무효 확인 소송을 들어온 행정심판 전치주의 제소기간에 문제 발생 시라고 하더라도 취소를 구한 취지는 포함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효 확인을 구한 취지엔 취소를 구한 취지가 포함되고 그러면 이 관련 청구는 주된 청구가 제기된 때 제기된 것으로 봐주겠다 이렇게 돼서 살렸던 것이고요. 무효 확인 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은 집행정지 얘기하는 거죠. 집행부정지 원칙 얘기하는 겁니다. 집행부정지 원칙. 집행부정지. 무효인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목적물은 무효인 행정행위, 무효인 처분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가 무효 확인 소송에도 존재한다고 봤죠. 그 이유는 무엇을 정지시키겠다. 집행정지는 기본적으로가 효력정지입니다. 효력정지, 외견적 효력을 정지시키겠다라고 본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도 집행부정지 원칙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집행부정지 원칙이라는 것이 공정력의 필연적 결과는 아니다라고 보게 되는 게 바로 니은 부분의 의미입니다.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 사유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렇죠? 무효 확인 소송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판례가 법률 요건 분류설이 아니라 원고 책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이거는 물론 잘못된 것인데 원고는 주장은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입증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데 이렇게 판례는 보고 있는 중이고요. 한 걸음 더 들어가시게 되면 저 논리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소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효 선언을 구하는 취소 소송. 무효 선언을 구하는 취소 소송 들어가게 되면 이 무효 선언을 구한 취소 소송. 실질은 무효 확인 소송이고요. 형식은 취소 소송이죠. 그러니까 이건 철저히 원고에게 불리하게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효 선언을 구하는 취소이어도 표시주의 원칙에 따라서 취소 소송으로 취급하고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제소기간이 적용된다라고 판례는 보면서 소송 요건 부분에서 취소으로 봐가지고 불리하게 처리하면서 다시 본안에 가서도 또 원고한테 불리하게 처리합니다. 본안에 가서도 어쨌든 무효 선언을 네가 구했으니까 무효 사유일 때 인용될 수 있는 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무효 확인 소송과 똑같이 봐가지고 그 무효임을 네가 주장 입증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효 선언을 구하는 취소는 원고에게 소송 재판 단계든 본안 재판 단계든 전부 다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부 다. 그냥 이렇게 갈 거면 아예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게 훨씬 유리한
불리합니다. 그러면 소송재판이라도 조금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예 취송을 가거나 아예 무효이송을 가는 게 나은 거지, 원고 입장에서는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송을 제기하면 현재 판례 입장에 따르게 되면 무조건 소송재판, 본안재판 양쪽 다 불리해집니다. 다 불리해집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 제소기한도 적용되고 본안 들어가서도 내가 다 주장 입증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봤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다.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다. 라고 인정할 때는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기각할 수 있다. 사정 판결 얘기하는 것이죠. 행정소송법 38조 1항은 28도의 사정 판결을 무효확인소송에 준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준용하지 않죠. 말로의 표현은 존치시킬 효력이 없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정 판결할 수가 없다. 위치공의 취입니다. 효력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사정 판결이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원칙적으로 제소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제소기간 특례규정 얘기하는 거죠. 특례규정, 그거는 적용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취소 소송이 있고 무효 확인 소송이 있고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있을 때, 행정심판의 재결이 없을 때 있고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 있고, 이렇게 나누게 되면 여기는 둘 다 제소기간이 있고 여기는 둘 다 제소기간이 없고 여기는 재결이 있을 때만 제소기간이 있다. 이렇게 세 개가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케이스인 거고요. 이미 대부분이 언제나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재결이 없는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법정기간이 있을 때죠. 법정기간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보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우선 정리해 놓고 특수한 상황은 따로 처리를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7번 행정절차법상의 이유 제시 및 의견 제출 절차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시 등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이렇게 들어가서 불특정 다수인이라고 했죠. 일반 처분입니다. 일반 처분 얘기를 하고 있고,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불이익 처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불이익 처분 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상대방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 불이익 처분 절차로서 의견 청취, 약식 청문 얘기하는 거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이와 같이 사전 통지하고 그 다음에 의견 제출 기회 부여하고 두 개의 불이익 처분 절차에 적용 대상의 범위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거부 처분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가 판례 입장이고, 그 다음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 신고에 대한 수리는 대상이 맞다. 그 다음에 일반 처분은 아니다. 그 다음에 제3자효 행정행위 아니다. 지금 이거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불특정 다수인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한테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려면 사전 통지를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사전 통지를 불특정 다수인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게 판례 입장이죠. 가산세 부과 처분에 관해서 국세기본법이나 개별세법 어디에도 납세고지 방식이 나와 있지 않다. 납세고지금 막 해도 되는 것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따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의 종류와 세계 산출 근거 등을 밝히지 않고 어떤 가산세를 얘기하는 것인지 뭐 때문에 지금 부과하고 있는 건지 밝히지 않고 가산세 여러 개를 가지고 한꺼번에 합계액만 던져버렸다. 이렇게 되면 위법한 것이 맞습니다. 법에 저와 같은 고지 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본세와 가산세가 들어갈 때든 아니면 가산세가 여러 개여서 가산세 1과 가산세 2가 들어갈 때든 간에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각각
각각 그 종류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각각 밝혀야 되는 것이지 합쳐서 얼마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 고지 방식에 별도 근거가 없어도 마찬가지다. 행정청이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신청을 불허하는 근거 규정만으로 절차 얘기 나오다가 지금 거부 처분 나왔습니다. 절차 얘기 나오다가 지금 신청을 불허 이렇게 해서 거부 처분이 나왔고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원래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인데 근거와 이유에서 근거 부분이죠. 법령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도시계획법이라고만 썼다. 이때 신청인이 자기의 신청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목적,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시행령 20조 1항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불허가 처분이 이유 제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유 제시 흠결로 위법해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유 제시는 신청을 대상으로 하는 거부 처분에 있어서는 완화 적용될 수 있다. 이거죠. 이유 제시의 정도, 상대방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는 것이 기본이기는 하지만 거부 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완화될 수 있다라는 대표적인 판례가 바로 이 판례고요. 불이익 처분에 직접 상대방인 당사자 또는 행정청이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의견 제출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의견 제출입니다. 의견 제출 불이익 처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불이익 처분 절차 저거를 사전 통지로 바꿔도 매한가지죠. 똑같은 거죠. 얘네 둘 얘기하는 거고요. 얘네 둘 얘기하는 거고 적용 대상이 이쪽 라인도 있지만 이쪽 라인도 있죠. 이쪽 라인에서는 인적 범위로서 당사자 등입니다. 그래서 아래쪽 라인은 사전 통지 의견 제출의 적용 대상으로서의 물적 범위 문제가 되는 거고 오른쪽 라인은 사전 통지 의견 제출의 적용 대상으로서의 인적 범위 내용이 되는 것이고 했을 때 이 당사자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을 말하는 것이죠. 이 등은 행정청의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서 행정 절차에 참여시킨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해당 사항 없는 그냥 제3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21조 22조 3항에 당사자 등에게 하는 거라고 써 있습니다. 당사자 등에게 하는 거죠. 갑은 값싼 외국산 수입 재료를 국내산 유기농 재료로 속여서 상품을 제조 판매했음을 이유로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에는 1차 위반 시에 지금 3개월 받았고요. 영업정지 3개월 받았고 1차 위반이면은 영업정지 3개월입니다. 2차 위반이면은 영업정지 6개월입니다. 3차 위반이면은 영업허가 취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갑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1차 위반이었겠죠. 위와 같은 처분 기준이 없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처분 기준, 일반적인 처분 기준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사무처리 기준에서 어디로 넘어간다. 처분 기준으로 갔었고요. 이 처분 기준 중에서 지금 제재 처분이죠. 제재 처분 기준으로 간 상태고 그 중에서도 지금 재량준칙 내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재량준칙 중에서 가중요건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인 겁니다. 1차, 2차, 3차 위반 횟수죠. 위반 횟수 나와서 가중요건이 없는 경우라면 영업정지 처분에서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여 3개월이 지났다.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 효리상인가에서 효리에 걸린 거죠. 처분 효력의 소멸, 이익침해 해소, 원칙적인 협의에서의 부인 사유가 발생을 했고 저 가중요건을 근거로 부수되는 이익을 인정을 시키게 될 건데 그게 없다.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은 부정된다. 법률상이익은 부정된다. 그렇죠. 협의의 소익은 인정이 더 이상은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 처분 기준이 식품위생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률이죠. 법률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에 하나 있죠. 있는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나 그렇죠.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서 판례는 시행령 형식이면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시행규칙 형식이면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을 안 하죠. 법규성을 부정을 하게 됩니다. 법률이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인정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은 법률상 위험이 될 수 있겠죠. 동법 시행규칙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행규칙에 저와 같은 재량준칙이 가중요건 규정이 있을 때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법규성을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얘기는 맞아요. 이 얘기 왜 낸 거냐면 최근에 시행규칙에 있는 경우에도 협의의 수익을 인정을 했는데 그것이 시행규칙에 있을 때 법규성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협의의 수익이 인정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판례는 시행규칙의 법규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시행규칙의 법규성은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유에서 소해이익을 인정한 거죠. 여기를 뚫어버린 건 아니었었고요. 갑에 대하여 법령상 임의적 감경 사유가 있음에도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감경 규정이 있다 이 얘기죠. 감경 규정이 있다. 감경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 번이면 3개월, 두 번이면 6개월, 세 번이면 취소라고 했을 때 저것만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저것만 보면 일의적 규정이 되는 것이고 만약 저게 시행령이라고 하게 되면은 저걸 기속행위로 봐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죠. 그랬을 때 판례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업정지 사건에서도 저것을 우리 과징금의 최고 한도액으로 봤던 것처럼 상한 기준이라고 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렇게 보지 않고 감경 규정을 전부 다 도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감경 규정이 있으면 이건 애누리 없는 것이고 그 감경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저 일반 기준의 범위 내에서 재량권 인정될 수 있겠죠. 이를 고려하지 않았거나 이 얘기는 뭐예요? 재량의 불행사 얘기하는 거고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했다 그러면 사실 오인에 따른 재량의 남용 얘기하는 거고 이럴 때는 재량의 일탈남용 판례가 재량의 일탈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전반적인 재량의 하자를 말하는 것이죠. 앞에 건 재량의 불행사, 뒤에 건 사실 오인에 따른 재량의 남용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번입니다. 하나 남았네. 갑에 대한 영업정지 3개월 기간이 경과하여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 위 처분이 처분 기준이 식품위생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다면 갑은 그 취소를 가할 소액이 있지만 시행규칙에 있다면 소액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가 이 부분을 앞에 지금 2번에 선지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 거죠. 시행규칙이면 법은 아닌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판례는 법규 명령 인지와 상관없이라고 했습니다. 법규 명령 인지와 상관없이 그 가중 요건이 법규 명령 인지와 상관없이 다시 말해 법률상 위험인지 사실상 위험인지를 가릴 것 없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면 충분하다. 공무원의 법령 준수 의무를 고려한다면 그것이 법규 명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부적 구속력은 인정되기 때문에 공무원은 따르지 않을 수 없다라고 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경제 및 조세행정의 법률관계, 과징금 부과처분에 있어서 행정청이 납부 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후에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과징금의 액수를 감액경정하였습니다. 감액경정. 그 감액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의 독립된 과징금 부과처분이다. 독립처분이 아니죠. 전체로서 하나의 처분입니다. 하나의 처분이고 그 감액처분에 의해서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는 어느 부분에 대한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독립된 처분이 아닌 거죠. 당초 처분으로 2천만 원 과징금 부과가 있고 그 다음에 변경처분, 경정처분으로 1,000만 원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다면 이게 전체로서 하나의 당초 처분이죠. 당초 처분이죠.
당초 처분이 되는 것이고, 1,000만 원으로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으로 보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 유리하게 일부 취소된 것이다. 이 표현이죠. 유리하게 일부 취소된 것이다. 일부 취소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0만 원 된 부분, 감액된 부분의 부가처분 부분에 대해서 만약 소송을 제기한다면요. 지금 여기서 2,000만 원이 있고 여기서 이 1,000에 윗부분에 1,000이 지금 이 부분이 일부 취소된 겁니다. 실효. 일부 취소된 거죠. 효력가 없습니다. 효력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를 하게 되면은 효력이 없으니까 소액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여기서 승소해 버리게 되면 1,000만 원이 다시 2,000만 원으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소액은 절대 인정될 수가 없고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의무는 환급세액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말하는 겁니까? 초과 납부한 금원이죠. 초과 납부 금원 환급 청구 사건입니다. 과오 납부 금원 반환 청구 사건이 아니라 초과 납부 금원에 대한 환급 청구 사건이고요. 이것은 법률에 근거해서 바로 환급 청구권과 환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 청구에 대해서 거부를 했다고 할지라도 환급 거부는 처분이 아니죠. 환급 결정에 의해서 비로소 환급 청구권이 인정되는 게 아니고요. 항고송 제기 못하고 종전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으로 처리를 하도록 했었는데 요 표현이죠.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 재산 상태 조정, 이게 부당이득의 법리인데 이 부당이득의 법리를 적용할 문제가 아니라 뒷부분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이게 조세 정책적 측면이라고 했죠. 조세 정책적 측면에서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이라고 했던 유명한 판례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당해부동산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 공매든 재공매든 요거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경 쓰지 말고 여기서 공매하기로 결정을 했다. 공매 결정은 내부행위죠. 내부행위니까 처분이 아닌 것이고 공매통지는 공매처분의 처분 절차죠. 처분 절차, 이건 절차의 문제에 불과하겠다. 공매 사실 자체를 체납자 알려줌으로써 영향을 주는 처분이 아니고요. 처분은 공매죠. 공매가 바로 대리로서 처분이 되는 것이었었습니다. 공매 결정은 내부행위고 공매 통지는 처분 절차고 공매가 처분이죠. 공매가 처분이고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에 의해 재산을 매수한 자, 경락인 얘기하는 거죠. 경락인. 이 매수한 자는 경락인은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거는 삼면고도 얘기하는 거죠. 삼면고도. 행정청에 이렇게 있고 여기 납세자, 의무자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 이제 경락인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얘한테 이렇게 공매라는 처분을 하게 되면은 그 공매라는 처분은 얘와 얘 사이에 있어서의 사법상의 매매계약, 사법상의 계약 발생의 효과를 발생을 시키게 되죠. 그러면 얘는 이 공매에다가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얘가 다시 이거를 뭐 하면은 얘한테 공매 취소 처분을 하게 되면 공매 취소 처분은 얘가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죠. 공매 취소를 하게 되면 사법상 계약의 효과가 소멸을 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공매 처분은 납세자한테 이건 불이익하게 되는 것이고 공매 취소는 경락인한테 불이익하게 되는 것이니까 공매 처분의 법적 효과는 사법상 계약 이쪽에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얘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매 처분은 납세자가 다투고 공매 취소는 경락인이 다투는 원고적 격이 인정되는 게 당연한 현상이 됩니다. 마지막 문제. 네, 이거는 1번은 주민소송 얘기인데 주민감사 청구를 거친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확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방자치법 문제고요. 완전히 강론 문제고요.
2번은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때 자치사무나 단체 위임 사무는 이거는 원래 자치조례의 제정 범위죠. 사항적 한계, 원래 조례의 제정권의 범위가 자치사무 단체 위임 사무고, 그 다음 개별법에서 위임을 하고 있을 때는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해서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요. 이거는 자치조례는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조례는 아니고, 그냥 이제 위임받아 만드는 위임조례라고 부르죠. 저런 조례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3번은 지방자치법 169조에 따른 169조 1항 2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그에 따른 취소정지 불이행 시에 그에 대한 소송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명령 처분 얘기할 때 이 명령이 이게 자치 규칙입니다. 반드시 처분으로 제한되는 건 아닌데 이거는 온전히 저쪽 문제고요. 강론 문제고, 4번은 총론이죠.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지위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의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봤죠. 42명의 보좌관을 사실 뒀던 건 아니었었고요. 그래서 법률로 규정해야 될 것이다. 이건 지방자치법으로 지자법으로 규율해야 될 문제인 것이지 이것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해서 법률유보원 측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